오늘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 정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론이 세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처음에 대륙이동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설, 그리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묘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해저 확장설이고요. 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판구조론인데, 판구조론이 정확하다면 사실 이것만 딱 짚어주고 이제 넘어가면 끝인데, 왜 굳이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까지 역사까지 끄집어내서 판구조론을 가르치냐면, 그 과정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이론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대륙이동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네, 과거에 있었던 지도를 보니까 마침 여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딱 만나는 모습이 같은 거예요. 이 해안선을 보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같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베게너가 기상학자이면서 지구학자이면서 해양학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동시에 갖다 보니까 배를 타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도를 많이 보게 되면서, 아, 저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대륙이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은 판게아라는, 네, 초대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판게아라는 그 말의 어원은 뭐냐면, 여기에 오른쪽에도 잠깐 적혀 있는데,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보통 그 학생들 좋아하는 그 롤이라는 게임 보면은 판테온이라는 이름, 이 그리스 신화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판자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뜻하는 게아라는 말이 붙으면서 모든 땅이 한꺼번에 붙어 있을 때를 이야기해서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판게아가 2억 년 전부터 분리됐다. 베게너란 사람은 얘가 분리가 왜 됐는지를 설명을 하긴 했어요. 얘가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힘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던 과학자들한테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했는데, 네, 지지를 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달의 기조력이었습니다. 혹시 윤재 학생 달의 기조력이 뭔지 아나요? 아니요. 어, 네, 달의 기조력이라는 것은 달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썰물을 일으키는 힘.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달의 중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의 중력에 의해서 물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력으로 대륙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그때 대륙이동설의 한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학자들이 그거를 달이 아무리 잡아당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륙이 움직이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살면서 대륙이 움직인다, 우리 땅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사실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네.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이 기조력을 이야기했지만 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증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증거에 대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대륙 이동의 증거,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륙 이동의 증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반구 계통이에요. 남반구. 여기도 남반구. 그리고 4번도 남반구입니다. 주로 이 남반구의 대륙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반구의 대륙의 유사성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했었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는 거, 여기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이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흡사 붙여놓으면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는 좀 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자, 여기 사이에 숨어 있는 대륙궁들의 모습까지 합쳐지면은 네, 이 부분 두 부분이 거의 들어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글로소포테리스니 뭐 메소사우루스니 뭐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들 크게 기억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뭐는 기억해 줘야 되는 거냐면 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에 있는 대륙들이 합쳐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동물들은 그렇다 쳐요. 뭐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신체를 단련하면은 네, 다 뭐 헤엄칠 수 있겠죠.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를 건너서 뭐 나무 뗏목을 타고서 건너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선생님이 표시해주는 여기요. 여기 부분에 글로소포테리스라고 이야기하는 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 식물이 아무리 네,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아메리카, 그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양 모든 방향으로 빙하가 이제 긁고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여기 혹시 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빙하의 흔적은 찰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얼음 덩어리들이 땅을 긁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흔적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마찰에 의해서 흔적이 생길 때 빙하, 얼음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방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방향, 인도에서 방향,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방향이 각각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극 주변으로 이제 방사형으로 퍼져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주로 북반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뭐 그린란드나 북아메리카나 또는 북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뭐 서쪽 해안 같은 경우에 한 가지의 큰 산맥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산맥이 갈라져서 각각 대륙의 유명한 높은 산들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게너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봐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해안선이나 지질 구조나 화석 분포나 빙하의 흔적을 봤을 때 네, 과거의 대륙들이 뭉쳐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힘은 나는 기조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베게너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게너라는 사람은 크게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륙 이동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1920년대 후반에 홈스란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멘틀 대류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원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뭐 이론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기 위해. 그래서 주 초점이 어 대륙이 왜 이동하냐, 대륙이 이동하는 그 힘이 뭐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홈스가 활동했었을 그 당시에 대한 좀 상황을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이 홈스란 사람이 살았을 때는
멘틀이 막 밝혀진 때였어요. 그 이전에 백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몰랐어요. 그냥 딱딱한 땅까지만 알고 있는 거고요. 멘틀이 움직이고 있구나, 멘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때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멘틀 대류설이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 위에 있는 대륙들이 뗏목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멘틀 대류설에서는요. 자, 뭐 책에도 적어주셔도 돼요. 해령이라든지 해구라는 어떠한 단어도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때는 해령과 해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해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해구 자체를 몰라요. 해구란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령이다 또는 해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C에 보이면은 해저지형 탐사가 보입니다. 해저지형 탐사를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저지형 탐사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여기 짤막하게 보이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네. 이때가 195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멘틀 대류설에서 해령, 해구 두 개의 단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멘틀의 존재만 밝혀졌고요. 멘틀의 존재가 밝혀지다 보니까 아래가 뜨겁네, 위에가 차갑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열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열대류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앞으로 요거 나중에 나오는데요. 멘틀이 상승하는 이유 또는 마그마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상승하는 이유는 온도가요 상승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그마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멘틀이 녹건 대륙 지각이 녹건 해양 지각이 녹건 어쨌든 누가 녹았어요. 그러면 고체와 액체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액체가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액체는 흐를 수도 있는데 흐를 수도 있는데 움직이게 밀도도 작아요. 주변에 비해서. 그러니까 멘틀이 만약에 마그마가 된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멘틀은 전체적으로 액체는 아니지만 부분이 녹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분溶융 상태니까 이렇게 열대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멘틀 대류설의 한계는 실제로 멘틀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관측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학설도 좀 잊혀지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측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여 요거를 나중에 어디에서는 관측 기술이 언제쯤에는 발달을 하게 되느냐, 요게 플룸 구조론에서 네,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멘틀이 상승하는 상승한다 또는 하강한다 라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지진파 탐사라는 거 그 전에 지진파 일으킬 수도 있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리고 땅속을 파보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죠. 네. 지구에서 가장 땅을 깊게 판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땅을 10 몇 킬로 이상 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멘틀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끊겨요. 네? 뭐라고요? 진행해도 될까요? 음성이 잠깐 끊겼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네네네. 아, 네, 어쨌든 멘틀 대류설은 네,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950년대에 해저 지형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네, 요거는 굉장히 굉장히 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여기에 미국 배가 미국 배가 밑에 있는 잠수함, 독일 잠수함을 탐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잠수함이 굉장히 미국 연합국들을 괴롭히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를 다 측정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모든 지역에 그 지도를 그리리라 하고서 미국이 전체를 다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음양측신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음양측신법에서는 네, 이 음파의 속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왔다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재면은 이제 시간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원래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것은 이제 거리인데 여기에서는 바다까지의 거리니까 수심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들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네, 해저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볼 것은 해구라는 말이 있고요. 해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구자는 구자가 계곡 구자예요. 여기에 골짜기라고 적혀 있는데 수심 6km 이상인 골짜기를 우리는 해구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보통 보이고 있는 이 심해평원은 평균 깊이가 4,000m예요. 그러니까 저것보다는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구는 6km 이상이구나. 그리고 섭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해령이라는 것은 네, 여기에 령자가 고개의 령자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보다 높다고요. 근데 높은데 여기 모습을 주로 잘 보시면은 해령이 하나로 이렇게 울뚝 솟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요. 그 V자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열곡입니다. 이거 보통 학생들이 여기가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상승하니까 멘틀이 상승하니까 뜨거우니까 열곡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열자는 갈라질 열자예요. 아, 그래서 골짜기가 갈라진다고요. 갈라져서 양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 지형을 해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부터 근처에서 이제 마그마가 상승을 해요. 요거는 이제 플룸 구조론에서 열점이라는 곳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열점에서 네,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마그마가 상승해서 높은 산이 됐어요. 근데 수심보다 미치면 그냥 해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심보다 높이 솟아 있으면은 네, 그걸 섬이라고 얘기하고 화산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산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화산섬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사화산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가장 크게는 제주도, 둘째, 셋째 뭐 이런 아이들은 울릉도, 독도 이런 아이들이 화산섬이구나. 지금은 그 화산이 멈춰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동해에는 해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란 나라랑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해에 해령이 생기면서 지금은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동해에 해령이 있었을 당시에 이 울릉도 독도라는 섬이 저런 과정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동해에 해령이 있었을 때는 네, 일본이 점점 일본 해구 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 그 평정해산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이 화산섬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화산섬은 침식이라는 걸 봤습니다. 파도가 이 화산섬 위쪽을 계속 쳐버려요. 그러니까
산 위가 깎이는 거예요. 산 위가 깎이다 보면은 영역지역에 여기 산 위가 깎여서 네, 평평한 네, 해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해령 고개에서 여기 해구 골짜기로 가요. 음, 골짜기. 그러니까 점점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깎였었던 해산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평평한 그 정상이 평평한 해산이 된다. 그걸 평정해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림을 오른쪽에 살짝 그려줄게요. 대륙붕이라는 것은 네,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파도가 와서 차삭차삭차삭차삭 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분이 깎여 나갑니다. 네, 깎여 나가서 얕은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대륙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 사이에 네,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기울어진 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대륙 사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울 것 중에 좀 디테일하게 중요한 아이가 여기 대륙대예요. 대륙대. 그러니까 심해평원하고 대륙의 경계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륙에는 강이 흐릅니다. 네, 강. 네, 강에서 온갖 퇴적물들이 다 떠내려 오죠.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 뭐 연안, 뭐 이런 곳에 그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퇴적물들은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크기가 큰 덩어리들을 네, 퇴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 때는 큰 것까지 나를 수 있는데 속력이 느리면은 네, 큰 자갈까지 나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면에 쌓이고 있는 아이들이 자갈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쌓이고요. 두 번째, 좀 더 깊은 곳에는 모래라는 것이 쌓일 수 있고, 네, 이렇게 깊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그 점과 같은, 네, 그 점토 광물들은 쌓이질 못해요. 그래서 모래가 쌓이고 나서 깊은 바다로 똘래 뿌려져 갑니다. 점토 광물들은 주로 이 심해평원에 퇴적이 되면서 나중에 쉐일이라는 것을 만든다. 이래서 고3이면은 이제 퇴적함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점점 어떤 퇴적함이 만들어지는 거냐? 여감이다 또는 사암이다 또는 쉐일이다. 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그 가정을 하면은 땅이 점점 깊어졌네. 여감이 먼저 있다는 것은 해안 얕은 물가에 있었다라는 거고, 쉐일이 있었다라는 것 또는 석회암이 있었다라는 것은 깊은 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 수심이 깊어졌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1번, 2번, 3번 네, 순서대로 쌓였을 거니까 수심이 깊어졌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해수면이라는 것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육지가 네, 또는 대륙이 침강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법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 경우를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네, 일반적인 강의 흐름이 아니라 엄청난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홍수가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수가 내리면은 네, 자갈이든 모래든 점토든 이거를 싹 다 나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물살이 빨라요. 그러니까 대륙붕, 대륙사면 이런 데 다 통과하죠. 그리고 대륙사면에 갔어요? 네, 쌓이지 않죠. 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륙 사면까지 지나가고 이제 대륙대에 쌓일 때가 됐는데 워낙 깊은 곳을 떨어져야 되니까 네, 자갈, 모래, 진흙 세 개 중에서 자갈이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는 거고요. 그 위에 네, 점토가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륙대에 쌓이게 되는 것을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혼탁한 흐름을 보세요. 홍수에 의해서 마구마구 이렇게 올라오는 그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네, 자갈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점토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굉장히 탁한 흐름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홍수가 흘러다 나르다 보니까 아래로 향하는 탁한 흐름이라고 해서 저탁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밑에 뭐 점이층리라는 것은 그냥 뭐 퇴적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네, 암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암석의 이름이 네, 저타감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퇴적암 또는 퇴적층리, 뭐 퇴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퇴적된 모습 중에서 여러 이런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A 해역에서 여기 6번 지점만 유심히 봐주세요. 6번 지점에 보시면은 해수면의 깊이가 7,000m인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해구구나. 이거 여러분들 수치도 어느 정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심 6,000m 이상의 네, 깊은 골짜기 모양이 있네요. 이곳은 해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네, 평균 수심이 보통 3, 4,000m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앙에 보면은 물뚝 솟아 올라와 있는 곳이 있죠. 굳이 굳이 열곡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열곡의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주변보다 높네. 바다의 평균 수심 깊이는 4,000m인데 좀 높은 곳이 있네. 이곳은 해령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점점점 그 발달해 가는 모습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책 16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해양적 확장설, 판구조론에서 요거만큼 중요한 게 없죠.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해양적 확장설, 해저 확장설 뭐 두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무엇을 딱 명칭을 짚어주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딱 보이실 거예요.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 해양저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령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놨죠. 그러면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륙설, 그냥 추정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아마 대륙이동설을 이야기했었던 베게너는 달의 기조력 때문일 거야 라고 좀 의문문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멘틀 대륙설 같은 경우에도 홈스라는 사람이 이거 멘틀이 이제 밝혀졌는데 멘틀이 상승하면서 대륙을 이동하지 않을까? 라고 의문형으로 좀 이론을 펼친 감이 있어요. 근데 해양적 확장설에서는 헤스와 디치라는 사람, 이거 미국 장교들인데 네, 이거 미국 사람들은 요 해양적 확장설은 딱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렇게 딱 증거를 내세웠다는 거죠. 실질적인 증거를 내세운 게 첫 번째로 고지작이 줄무늬 증거입니다. 고지작이라는 것은 땅 속에 남아있는 지작이, 그러니까 옛날에 쌓여져 있는 건데 이 땅 속에 옛날 자기장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밑에 한번 볼게요. 어느 지역에 땅이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A 지층, B 지층, C 지층, D 지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순차적으로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A 지역, A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요. D 지층이 가장 최근 지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같은 지역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지자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A 지층에서는 고지자기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고요. B 지역에서는 이런 모양이고요. C 지역에서는 이런 모양이고요. D 지역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침반이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침반이라는 것은 땅에 나침반이 있다는 건 아닌데, 네, 이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화성암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마그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성을 띤 광물, 주로 누구겠어요? 금속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금속 광물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그마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그마 상태, 액체 상태에서 어디 쪽으로 자기장이 있네, 저쪽으로 줄 서야겠다, 저쪽으로 줄 서야겠다라고 하면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굳어버린 그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요 방향을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마그마가 이제 마그마가 이제 굳어질 때 이 자성을 띤 광물들이 어디를 향해서 줄을 서 있느냐? 이게 N극 방향이에요. 여기 화살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N극 방향이 네, 화살표 끝 방향이고요. S극 방향이 화살표 꼬리 방향이다. 자, 이렇게 현재와 그 지자기가 같은 방향일 때가 있고요. 현재와 그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정자극기 그리고 현재와 반대인 상태를 역자극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왜 정자극기가 되는지 왜 역자극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과학자들이 밝혀놓지 못한 상태니까 그냥 정자극기가 있다, 역자극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아봐 주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해령에서부터 상승하는 게 마그마잖아요. 마그마가 상승해서 이제 땅이 이제 갈라져 가는데 마침 해령에서 갈라져 나갈 때 얘네들이 모습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도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마치 해령을 축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딱 접은 듯이 정상, 역전, 정상, 역전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해령을 축으로 얘네들이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고지자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뒤쪽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건 좀 더 뒤쪽으로 넘겨 가보고요. 이번 내용을 보시면은 해저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 해령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팍팍 심어두시면 돼요. 얘는 네, 바다 밑에 있는 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구로 가면 갈수록 해구는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6,000m 골짜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령에서 해구로 땅들이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해령은 고개고요. 해구는 골짜기예요.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니까 그 위에 점점 물론 땅도 내려가야 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이동을 할 때 마치 오래된 공간을 놔두면은 먼지가 쌓이듯이 그 이동하고 있는 땅들 위로 퇴적물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 갈수록 퇴적물들이 점점 두껍게 쌓이고, 오래전에 해령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열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해양저가 확장되면서 네, 이 갈라지는 해령의 그 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해령의 틈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 점점점 그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상승해서 뻗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뭐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생크림 케이크를 위해 짤 때 일정한 속력으로 가르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지구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마그마를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모든 곳을 다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마그마가 상승할 때 어떤 곳은 왼쪽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곳은 오른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가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면서 해령과 해령이 찢어지는 변환단층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환단층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림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네, 해령과 해령이 갈라진 거예요. 네, 위에 해령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는 힘이 강했던 거고요. 아래 해령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분 1초는 견딜 수 있지만 얘네들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지다 보니까 이 곳의 그 판의 움직임은 지금 선생님이 그 그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곳을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변환단층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깨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찰은 발생해요. 흔들림이 발생된다고요. 하지만 어깨빵을 한다고 불꽃이 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마가 발생되진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은 자주 발생하는데 마그마는 발생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인데, 섭입대 주변, 섭입대라는 것은 해구에 있습니다. 해구는 이 움푹 들어가 있는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섭입대는 그곳에서부터 땅이 내려가고 있는 그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입대. 자, 섭입대는 우리나라 말로는 섭입대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섭입대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니오프대라고 부릅니다. 데니오프대. 오프대.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용어를 막 섞어서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섭입대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대륙지각이 두꺼우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딪히니까 지진에 발생하는 깊이,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진다. 이런 걸 통해서 해구에서는 땅이 내려가는구나, 해령에서는 땅이 올라오는구나, 생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일본 해구도 페루 해구도 이렇게 이렇게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남양주에 또 뭐가 발생했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판구조론이에요. 판구조론은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 암기 지역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즘에 요 지역이 많이 나왔었어요. 남아메리카판, 뭐 나스카판, 태평양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고3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은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의 지형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왜 위쪽으로 올라가죠? 왜 인도판이 왜 그 유라시아판에 부딪혔죠? 네, 남극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사이에서는 이 해령이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충돌형 경계도 있고요. 위쪽에 좀 지어보면은 네, 여기 네, 수렴형 경계도 있어요. 특히 섭입형 경계. 그래서 모든 판들의 특징이 다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지각의 모습들을 보면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크고 작은 10개의 판들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구나.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왜 움직이나요? 근데 밑에서 멘틀이 대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밑에서 멘틀이 대류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멘틀 대류라는 것은 연약권까지의 대류입니다. 연약권까지의 대류. 의 대류. 그러니까 밑에 암석권과 연약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판 구조로는 판이라고 하는 암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뭐 그냥 뗏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뗏목이 지각과 멘틀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땅은 굉장히 딱딱한 아이고요. 멘틀은 부분이 녹아있는 애라면서요. 그러면 뭐 마치 늪과 같이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늪은요. 그냥 딱딱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늪 위에 판판한 땅이 있었다. 그 땅이 바로 멘틀 최상부 지층이구나. 그 멘틀 최상부 지층이랑 해양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 대륙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리 좀 짚어두고 넘어갈게요. 여기 근처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륙지각은요, 밀도가 2.7g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해양지각은요, 밀도가 3.0g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에 있는 멘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밀도는 3.3g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물론 딱딱하거나 뭐 연약하거나 그건 상관없이 밀도가 작으니까 작은 것들이 위에 떠 있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밀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대륙지각은 화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2.7로 작았던 거예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3.0 정도가 되었었던 거고요. 멘틀은 밀도가 그 멘틀은 감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3.3 정도가 되었었다. 근데 그 밑에 부분 100km에서 400km인 이 부분에서는 이때부터 부분 용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판구조론의 그 좀 한계점은 뭐냐면 연약권에서만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딱 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이 연약권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연약권 내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강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문제 이거 완전 문제 풀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안 풀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안 안 풀어져 풀어져 있어요.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문제를 제시해주고 조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뭐 네. 다른 거는 됐고요. 12번과 15번 요거 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다 푸시면 다 푸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네. 한 분 정도만 더요. 네. 같이 한번 해보죠. 12번에 보시면은 두 해령 부근에 고지자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해령에 있는 위치를 보면은 네, 여기 부분에 자극이 나타나고 있어요. 얘가 정자극기가 아니면요.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극과 같은 상태를 정자극기라고 하니까 네, 해령 부분에 정자극기가 있어야지만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1번에 보시면은 고지자기 졸무니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네, 맞아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A가 생성될 때, 네, A는 여기 있습니다. 네, 무슨 색깔이에요? 고지자기의 색깔이, 그 고지자기의 색깔이 역자극기 색깔이에요. 그러면 현재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5번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느 해령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보이고 있다. A 지점 0.8, B 지점 0, C 지점 뭐 체크 안 돼 있고 뭐 D 지점은 체크 안 돼 있는데 C는 0.8 이전, D는 0.8 이후라는 거는 네. B가 나이가 0이기 때문이죠. 0에서부터 네, A 방향 쪽으로 또는 C, D 방향 쪽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지도에 익숙해지면은 여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유럽, 아프리카 없어도 대략 여기 모습을 보고 여기가 어디쯤이겠구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으면은 정말 네, 좋아요. 이거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은 두꺼워진다. B가 해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령은 퇴적물의 두께가 거의 없거나 진짜 얇겠죠. 근데 A 쪽으로 가면 갈수록 퇴적물들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물론 기억은 틀렸고요. B의 하부에서는 멘틀대로의 상승부가 있다. 여기가 해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멘틀대로의 상승류 맞습니다. C와 D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C와 D 사이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려면 C와 D 사이에 해령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해령은 B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B쪽에서부터 땅이 생성되는 거니까 C와 D는 그냥 밀려나는 겁니다. 거리가 계속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잘 살펴보셨고요. 우리 조금 더 좀 난이도 있는 걸로 가봅시다. 대륙 분포의 변화 가보시면 이제 고지자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고지자기라는 것은 지질 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이야기해요. 무슨 잔류자기요? 마그마가 식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자성의 성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장 방향이 아니에요.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자기장의 방향에 맞추어서 자기장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다 그 광물이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구의 자기장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구의 자기장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자기 적도라는 것이 나오고 뭐 자북극, 자남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북극과 자남극 사이에 네, 자석을 하나 크게 그려볼게요. 자북극은요. 자석으로 따지면은 S극이 나이에요. 네, 뭐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S극이라는 것을 네, 파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해봅시다. S극이고요. 자남극은 N극입니다. 왜 이렇게 돼요? 나침반의 N극이요. 자북극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극이면은 서로 멀어질 텐데, 아니, 다른 극이면 서로 가까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 S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북극은 S극, 자남극은 N극. 우리 예전부터 많이 배웠었죠?
네, 자석의 자기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N극에서부터 나가요. S극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모양새를 따라서 네, 그 북극에서는 고지자기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좌남극에서는 그 N극이 위쪽으로 향해서 가게 된다. 이거는 사실 S극이 땅을 향하는 건데 N극이 위쪽을 향한다라고 그냥 모습을 기술하는 거고요. 뭐 N극, 나침반의 N극이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시력이 좋으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나침반의 이 화살표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30도 N 깊은 지역 복각 이렇게 내리 깔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형님들의 인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복각이라는 거는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자기적도라는 곳에서는 나침반이 수평면에 있지만 조금 더 위도가 달라지게 되면요, 나침반이 위로 기울거나 위로 뜨거나 아래로 기울거나 뭐 이런 상태로 있게 돼요. 아, 지구의 자기장이 땅에 항상 나라는 것이 아니니까 나침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울게 되는구나. 그때 복각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세요. 복종이요. 복종. 우리 형님들의 인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깨가 큰 형님들 인사할 때 90도로 이렇게 딱 기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우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내가 뜻을 내가 다 내 한 목숨 다 바친다.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형님들은 각도를 더 기우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90도에서 더 기울면 기울수록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네, 그래서 아래로 기운 게 플러스 복각, 위로 꼭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점수 받으니까 마이너스 복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은 다르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땅이 생겨날 때, 네, 그 암석이 생겨날 때, 네, 그때의 자기장의 모습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바로 25페이지 잠시 넘어갔다 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도 대륙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인도 대륙은요, 네, 시기 7100만 년 전에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반구였다는 거예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으려면은 남반구에 있어야죠. 네, 우리는 북반구 조직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9인 아이는 남반구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네. 이걸 지층으로 형상화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층층층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맨 밑에는 1번, 2번, 3번, 4번 지층이라고 해봅시다. 1, 2, 3, 4 현재 쌓이고 있는 지층이 있는데 1번 지층에서는요. 이 아이의 그 복각이 마이너스 49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위에 쌓이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세대니까 5,500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21의 복각을 갖고 있다고요. 6도, 30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복각이 점점 커지고 있네? 라는 것은 1번 지층이 쌓였을 때는 그 당시의 위치가 남반구였으나 시간이 흘러 오니까 4번 위치에 있을 때 이 땅의 위치는 북반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자기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한 우선 복각을 통해서는 위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제 평각이라는 것을 통하는데요. 평각은요, 네, 진북과 자북이, 그러니까 진짜 북극과 자기상 북극이 달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상 북극은 누가 돌아서 생겨요? 외핵이 열대류를 하다 보니까 네, 철과 니켈로 된 금속 물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자기장이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가 도는 방향하고 외핵이 열대류 하는 방향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다른 쪽에 뻗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는 지리산 북극과 약 11.5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뭐 이 수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다르다고요. 진북과 자북은 달라요. 그때 이 평각이라는 것을 측정하면은 현재는 11.5도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뭐 조금 더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리상 북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리상 북극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추가로 더 알아두세요. 네, 평각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리상 북극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땅의 회전을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함. 네, 요 조건은 네, 지작이 북극이 매우 많이 움직였을 때, 매우 많이 움직인 경로. 요것을 생각할 때는 네, 네, 지자기가 북극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땅의 회전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 요 그림 두 개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현재 북극 위치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 여기 바깥의 부분은 적도 지역이에요. 적도 지역인데 네. 지금 처음에는 이 5번 점에 있었다가 점점 1번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현재 땅을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놓고 보면은 북극이 두 개였었던 거예요. 두 개였다가 합쳐진 거로 보이는데 실제로 북극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석의 극이 두 개일 수가 있어요? 물론 N극, S극 그런 건 있지만 자석의 N극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땅을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유럽이 좀 붙어 있는 모습이라면은 이 뭐 경로가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 거구나. 유럽과 아메리카가 붙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보이고 있을 때 북극이 움직였나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북극이 이렇게 적도 근처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북극은 사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조금 뭐 85도, 뭐 80도 요 정도까지는 움직이는데요. 적도까지는 절대 안 움직인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측정해 볼게요. 어느 지점에서 북극이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다. 두 번째는 이쪽에 있었다. 세 번째 이쪽에 있었다. 절대 이렇게 90도, 60도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건 누가 움직인 것을 이야기하냐면 네, 이 땅이 움직인 거라고요. 처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북극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요, 이 땅이 반대쪽으로 도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물체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땅의 기록은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움직였다라고? 네. 북극이 움직였다라고 남아 있는 건데 실제로 북극이 이렇게 90도로 막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요. 땅이 지 스스로 움직인 것을 그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아,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평각에서도 알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문제는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 설명하는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손꼽힙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네. 문제를 같이 나중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판구조론에서 보면은 판경계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한 번 더 판경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판구조론에서 판은 왜 움직인다고 하나라고 하면은 판은요, 네, 멘틀 위에 있으니까 움직여요. 정확하게는 판구조론은 연약권 위에 판이 있으니까 연약권에서의 멘틀의 대류에 따라서 여러 경계들이 생겨난다. 그 중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은요, 네, 해령이라는 발산형 경계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네, 발산형 경계에서는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열곡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령만 발산형 경계예요? 아니에요. 마그마가 상승했는데 멘틀이 상승했는데 마침 육지라면 네, 열곡대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만 나와 있는데요. 뭐 추가로 더 적어 두시면은 아이슬란드도 열곡대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있고요. 네,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서비평 경계와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네, 서비평 경계라는 것은 보통은 대륙판과 해양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때도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있다면 네, 수렴을 했을 때, 만났을 때, 네, 이때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섭입을 한다. 근데 이게 가끔씩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쪽 위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네, 이렇게 판이 내려갔다라고 칩시다. 누구를 만나서? 네, 대륙판을 만나서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판이 움직이는 원인은 네, 1번 뒤에서 밀어서 내려간다. 1번 여기 이 곳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간다. 2번 앞에 있는 판이 끌어 잡아당긴다. 3번이라고 하면은 네, 1, 2, 3번의 힘 뭐 다 있을 수 있죠. 미끄러지는 힘도 있을 수 있고 미는 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섭입대에서 섭입하는 그 판들은요, 네, 끌어당겨지는 이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네, 3번의 힘을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해구라는 곳에서는 밀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애들이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좀 기트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충돌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 밀도가 똑같잖아요. 아까 밀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실까? 2.7, 2.7인 아이들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 하나 내려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밑에 뭐가 있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지진이 나고요. 처음에 부딪힌 부분도 지진이 나죠. 그래서 천발과 중발 지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충돌형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럼 서비평 경계에서도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네. 안데스 산맥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호상열도가 생겨나는 곳이 있고요. 습곡산맥이 생겨나는 곳의 특징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특징은 호상열도랑 습곡산맥이랑 같이 나타날 수 없어요. 서비평 경계에서. 호상열도는요. 이 근처에 대륙이 있는 거예요. 대륙이 여기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곳까지 대륙 지각이 뻗어나와 있을 때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섬이 생기려면 바다가 멀리 뻗어서 나와 있어야죠. 근데 스콕 산맥은요, 바다가 멀리 뻗어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해양 지각이 밀어대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대륙 지각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콕 산맥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서비평 경계는 안데스 산맥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는요, 네, 판의 생성 안 일어나고요. 소멸 안 일어나요. 판의 생성 플러스 소멸 마이너스 없으니까, 네, 그걸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깨빵은 있죠. 네, 그래서 부딪혀서 흔들림은 있어요. 하지만 파산은 안 나타난다라는 거. 파산은 충돌형 경계에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판의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빨리 오면은 더 일찍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판의 경계에서 복각과 편각 빼놓지 않고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여기 우리 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에 있는 네, 여기 3번 문제와 4번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또 다 풀었으면 다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있어요. 네, 한 분만 더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가지점과 나지점에서 자기력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지문들은 이제 지워도 돼요. 북쪽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밝혀놨는데 사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나침반의 끝이 왼쪽을 향하고 있나요? 오른쪽을 향하고 있나요? 왼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당연히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나지점 가보면은 나침반의 자침이 위로 싹 솟아올랐네요. 아, 가지점은요 플러스 복각이고요. 나지점은요 마이너스 복각이네요. 왜 이런 차이가 보이나요? 남반구 가지점은 남반구, 나지점은 그 가지점은 아이고 내가 미쳤네. 가지점은 북반구, 나지점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몇 도 기울었어요? 지표면에 기울여서 30도 기울었죠. 엇각으로 서로 30도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가지점은 복각 플러스 30도고요. 나지점은 복각 마이너스 30도다.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에는 틀리다. 라고 놓고 보는 거고요. 다 디귿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풀어봐 달라고 했는데요. 가지점과 나지점에서 자침이 기울어진 각, 그러니까 가지점은 플러스 30도고요. 나지점은 마이너스 30이에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물론 틀린 겁니다. 하지만 지표면에서 자침이 기울어진 각은 30도, 30도로 같은 거죠. 다만 아래로 기울었나 위로 기울었나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두 개 중에서 자침이 기울어진 각은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답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드리면 짧게 자, 가지점이 만약에 플러스 30이고요. 나지점이 마이너스 40도라고 쳤다고 해봅시다. 네, 윤재님. 자, 두 복각 중에 누가 더 큰 복각입니까?
어, 나지점이요. 네, 마이너스 40이 더 큰 거예요. 네. 복각이라는 거는 기울어진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더 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고요. 잘했어요. 베이스가 있네. 네, 4번에 보시면은 그림은 1920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북극의 위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북극이 1920년도부터 2015년대까지 실제로 움직인 자북극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대, 짧은 위치 변화는 실제로 자북극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막 몇 천만 년, 몇 억 년 동안 자북극이 움직였다라고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움직인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인 거라고요. 음, 엄청나게 멀리 움직였잖아요. 그럼 땅이 움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북극이 진짜 움직인 겁니다. A 지점에서 복각이 2005년에 가장 컸다. 그러니까 복각이 가장 크려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까이 있어야 복각이 큰 겁니다. 2005년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네, 기억 맞습니다. 둘째, A 지점에서 2005년부터 2015년대까지 자, 지금 이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멀어지죠. 그럼 복각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 A 지점은 이 기간 동안 복각이 0도인 때가 있다. 아니, 없죠. 복각이 0도이려면요. 네, 자기상 적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근처에 있어요? 자기 북극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각이 0도일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네, 여기가 32페이지 7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강 반 정도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좀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2강을 끝내진 못했지만 한 주에 선생님이 1시간 반 동안 대략 좀 선생님이 속성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2강 정도 목차 기준으로 2개 정도씩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서 선생님 목표는 그래도 네, 3달 가기 전까지 모두 다 한 바퀴 돌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해보시면서 6월 전까지 모든 범위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선생님도 많이 노력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녹화본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요청해 주시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